2025년 10월 7일 새벽 푸놈펜 코사막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혼수 상태로 발견됩니다. 강민준, 29살.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의료진이 그의 옷을 벗기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온몸에 멍과 화상 흔적이 가득했고 극심한 외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입었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그의 옷주머니를 정리하던 중 작은 메모지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찢어진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쓰인 숫자와 문자가 있었어요. 17B 3F. 민준이 마지막 순간 남긴 암호일까요? 아니면 구조 신호였을까요? 대사관이 급히 한국에 연락했고 민준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 민수는 동생이 단순 여행을 간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박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족은 즉시 푸놈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형 민수는 동생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형,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호텔 바꿀까 봐. 그게 9월 27일 새벽 2시 47분이었죠. 그 이후로 민준의 카톡 마지막 접속은 새벽 3시 41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72시간. 새벽 3시 41분부터 병원에서 발견되기까지 정확히 72시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민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9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준이 인천공항에서 푸놈펜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부터 말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그가 72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요. 민준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고 주머니 속 메모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72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강민준은 배낭 하나만 메고 가볍게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푸놈펜까지 5시간, 5박 6일의 여행이었죠. 민준은 원래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회사 일에 지쳐 있을 때면 늘 이렇게 훌쩍 떠나곤 했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였어요. 앙코르와트도 보고 푸놈펜 시내도 구경하고 로컬 음식도 먹어볼 생각이었죠. 탑승 게이트로 가기 전 민준은 형 민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어요. 민수가 화면에 나타나며 웃었어요. 동생아,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고. 민준은 배낭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형도 일 적당히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과로하지 말고. 두 형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매일 연락하고 뭐든 나누는 사이였죠. 민수는 동생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됐지만 민주는 항상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됐고 민주는 형에게 손을 흔들며 통화를 끊었어요. 곧 연락할게, 형. 걱정하지 마. 오후 3시 30분 민준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죠. 민준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 40분 푸놈펜 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가 민준을 맞이했죠. 그는 공항 밖으로 나가며 형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호텔 가는 중. 민수는 즉시 답장했어요. 좋아, 푹 쉬어. 내일 사진 기대할게. 민주는 택시를 타고 푸놈펜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거리, 오토바이들,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신기했어요. 여행의 설렘이 가득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후 새벽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9월 25일 오전 민준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 푸놈펜 왕궁으로 향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 앞에서 셀카를 찍고 형에게 사진을 보냈죠. 여기 진짜 예쁘다. 형도 나중에 같이 오자. 민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진을 확인하고 답장했어요. 그래, 다음엔 나도 데려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민주는 로컬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고 중앙시장을 구경했습니다. SNS에도 사진을 올렸어요. 푸놈펜 첫날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죠. 조심해서 잘 다녀와.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저녁에는 메콩강 근처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일몰을 봤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민주는 형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석양을 보여줬습니다. 형, 이거 봐. 진짜 멋있지 않아? 민수는 화면 너머로 동생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래, 좋아 보인다. 오늘 뭐 먹었어? 두 사람은 2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호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일찍 잠들었어요. 9월 26일 둘째 날도 순조로웠습니다. 민주는 킬링필드 추모관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툴슬랭 박물관을 둘러봤어요. 무거운 역사였지만 여행자로서 꼭 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민주는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 내일 시아누쿠빌 갈까 생각 중인데 어때? 민수는 답장했어요. 거기 요즘 위험하다던데 그냥 푸놈펜에 있는 게 낫지 않아?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죠. 그래, 그럼 푸놈펜에서 더 놀다가 갈게.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 밤 11시 민주는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그때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빠르게 지나가는 발소리, 낮은 목소리들이었죠. 민주는 잠깐 귀를 기울였지만 곧 조용해졌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1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는 몰랐죠. 불과 2시간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9월 27일 새벽 2시 47분. 서울 시간으로는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형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죠. 반쯤 잠든 상태로 화면을 봤습니다. 동생 민준이었어요. 형,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호텔 바꿀까 봐. 민수는 눈을 비비며 즉시 답장을 쳤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야?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민준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었죠. 3분이 지났어요. 민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대답 좀 해봐. 형 걱정되잖아. 이번에도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새벽 2시 52분, 5분이 지났을 때 민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 내일 얘기할게. 그게 전부였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동생이 괜찮다고 했으니 일단 안심하려 했죠. 새벽 3시 10분 민수는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동생의 메시지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새벽 3시 41분. 민준의 카톡 마지막 접속 시간이 이때를 마지막으로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그걸 모른 채 잠들었어요. 오전 9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었어? 호텔 옮겼어?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민주는 보통 아침이면 답장하는 편이었거든요. 오전 11시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죠. 1번, 2번, 3번. 계속 부재 중이었어요. 오후 2시 민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평소라면 절대 이렇게 오래 연락 안 할 동생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5시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민준이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니 박선영 씨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카톡 보냈는데 읽지도 않더라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녁 7시 민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정태윤 형사가 신고를 접수했어요. 해외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지만 민수의 절박한 표정을 본 형사는 일단 기록을 남겼죠. 정 형사가 물었어요.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습니까?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7분이요.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현지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일단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해보죠. 밤 10시 민수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 20통, 30통. 벨소리만 계속 울렸죠. 새벽 2시 민수는 동생의 SNS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게시물은 9월 25일 첫날 올린 왕궁 사진이었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 아침 정태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실종자의 마지막 GPS 위치를 확인했다는 거였죠. 푸놈펜 시내 한복판 팰리스 호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현지 가이드를 수소문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돕는 베트남계 가이드 티나를 찾아냈고 그녀에게 긴급히 부탁했죠. 제발 그 호텔에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제 동생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티나는 오후에 팰리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어요. 동생이 그 호텔에 있기를, 단순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거나 배터리가 나간 거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9월 28일 오후 4시 푸놈펜 시내 가이드 티나가 팰리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프랑스 식민지 스타일의 건물이었죠. 로비는 한산했고 리셉션 직원이 무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티나는 민준의 사진을 보여주며 크메르어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 묵고 있나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뒤지던 직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투숙 기록이 없네요. 이 사람 여기 온 적 없어요. 티나는 당황했어요. GPS가 분명히 이 호텔을 가리켰는데 투숙 기록이 없다니 이상했죠.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실종됐거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캄보디아인 매니저가 나타났고 티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매니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안내했죠. CCTV 화면이 켜졌습니다. 9월 27일 새벽 영상을 돌려봤어요. 새벽 2시, 3시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새벽 3시 20분경 로비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었어요. 체격이 민준과 비슷해 보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죠. 그 남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쪽에 2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중앙의 남성을 부축하듯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티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봤죠. 중앙의 남성은 비틀거리고 있었고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양쪽 남자들은 그를 거의 끌다시피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 23분, 세 사람은 호텔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전부였죠. 티나는 즉시 민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CCTV에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찍혔어요. 하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없고 양쪽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정말 민준이에요? 티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체격은 비슷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대가 마지막 접속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새벽 3시 41분이 마지막 접속이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민준이가 끌려간 거예요? 누가? 왜? 한국에서는 정태훈 형사가 외교부와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사관 최 영사가 현지 경찰에 연락했고 푸놈펜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팰리스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해도 세 사람이 탄 차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정문 CCTV 각도가 좁아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9월 29일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푸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서 동생을 찾아야 했죠.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CCTV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티나가 보내준 파일이었죠. 모자를 쓴 남성의 걸음걸이, 비틀거리는 모습, 양쪽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장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민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호텔 투숙 기록이 없는 걸까요? GPS는 왜 그 호텔을 가리킨 걸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민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한 민수와 어머니는 대사관으로 직행했어요. 최 영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든다는 것을,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이미 뉴스로 봤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수는 호텔방에서 동생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58통째였어요. 벨소리만 울렸죠. 민준, 제발 대답해. 형이 여기까지 왔어. 어디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9월 30일 푸놈펜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대사관과 현지 경찰을 오가며 동생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보던 중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던 22세 대학생이 한 달 뒤 고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온몸에는 폭행과 전기 고문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민수는 화면을 응시한 채 얼어붙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2022년 사건에서 2025년 8월까지 330건으로 90배 폭증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이른바 범죄단지에서 취업 사기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강제 노역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죠. 하루에 16시간씩 온라인 사기 콜센터에서 일해야 했어요. 목표 달성 못하면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고 탈출 시도하다 잡히면 창고에 갇혀서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동생도 그곳에 끌려간 걸까요? 다음 날 정태훈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푸놈펜 경찰이 팰리스 호텔 주변 추가 CCTV를 확보했다는 거였어요. 호텔에서 300m 떨어진 편의점 카메라에 검은색 밴이 포착됐고 그 시각이 새벽 3시 25분이었죠.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고 어디로 향했는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푸놈펜에서 범죄단지가 있는 시아누쿠빌이나 캄포주까지는 차로 4시간에서 5시간 거리였어요. 이미 열흘이 지났죠. 민수는 매일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20통, 점심에 20통, 저녁에 20통, 밤에 또 20통, 하루에 80통에서 100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는 걸 알면서도
벨소리가 울리는 게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10월 2일 민수의 휴대전화에는 9시 8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민준에게 건 전화였죠. 통화 목록을 보면 민준의 이름만 빼곡했어요. 새벽 2시, 4시, 6시,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푸놈펜의 한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했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요. 대사관 최 영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시아누쿠빌과 캄포주 범죄 단지들을 수색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조직이 강력해서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동생이 그 안에 있다면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매일 고문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학생처럼 이미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10월 4일 밤 민수는 호텔방에서 또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1 통째였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어요. 민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형이야. 어디 있든 살아만 있어줘. 제발. 형이 꼭 찾을게. 꼭.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어요. 이틀 전부터 민준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죠. 배터리가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껐거나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10월 5일 민수는 푸놈펜 거리를 걸으며 동생의 사진을 들고 다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인들에게, 호텔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제 동생인데 실종됐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민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푸놈펜의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또 하루가 지나간다는 절망의 신호일 뿐이었죠. 동생이 사라진 지 벌써 9일째였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대사관이었습니다. 10월 5일 저녁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사관 최 영사였어요. 현지 경찰이 캄포주 범죄단지 한 곳을 급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민준 씨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이나마 동생을 찾았다는 연락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다시 실망이었죠. 최 영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구출된 한국인 14명 중 1명이 새벽에 팰리스 호텔 근처에서 검은색 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동생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추적 중이에요. 10월 6일 민수와 어머니는 대사관 회의실에서 현지 경찰 수사관들을 만났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된 면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현재로서는 단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푸놈펜 경찰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범죄단지는 보통 외곽 지역에 있고 삼림회 같은 조직이 운영합니다. 우리도 압수수색을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뇌물로 연결된 부패고리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제 동생은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란 말입니까? 수사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죠. 한국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최 영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외교부에서도 캄보디아 정부에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희망을 붙잡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지 벌써 10일째였어요. 뉴스에서 본 대학생은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죠. 민준도 그렇게 될까요? 그날 밤 민수는 호텔방에서 동생과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올 초 형의 생일에 찍은 사진, 공항에서의 마지막 영상통화 캡처.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또 전화를 걸었어요. 132 통째였죠. 이번에도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민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민준아, 형이 너무 보고 싶다.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 해줘. 10월 7일 새벽 5시 40분, 민수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대사관 최 영사였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죠. 민준 씨 형분이시죠? 지금 바로 코사막 병원으로 오세요. 민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동생을 찾았나요? 최 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원 미상의 한국인 남성이 어젯밤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민준 씨일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깨웠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6시 20분 코사막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최 영사와 현지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누군가 이 환자를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없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됐죠. 극심한 외상과 쇼크 상태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침대가 보였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동생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준아, 형이야. 들려?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민수와 어머니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캄보디아인 의사였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최 영사가 통역을 도왔어요. 환자는 극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왼쪽 어깨가 탈구됐어요. 온몸에 타박상과 화상 흔적이 있고 특히 등과 팔에 전기 고문으로 추정되는 화상이 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머니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머리에도 타격이 있었고 뇌에 부종이 있어서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깨어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에요. 간호사가 민준의 소지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찢어진 티셔츠, 더러워진 반바지, 한쪽만 남은 운동화가 전부였어요. 민수가 봉투를 뒤지던 중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찢어진 메모지였죠.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자들이 보였어요. 17B3F. 민수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생이 마지막 순간 남긴 단서일까요? 현지 경찰이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갔어요. 분석하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알파벳 조합, 건물 번호일 수도, 방 번호일 수도,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정태훈 형사가 한국에서 영상통화로 연락했어요. 민준 씨를 응급실에 데려온 사람에 대한 목격담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CCTV에 검은색 승합차가 찍혔고 2명의 남성이 민준 씨를 내려놓고 급히 떠났다고 해요. 민수는 물었죠. 그 사람들 추적할 수 있나요? 차량 번호판이 가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아마 조직에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형사는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민주는 죽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민수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민준아, 깨어나. 형한테 얘기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죠. 주머니 속 메모지 17B 3F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10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어머니는 매일 병원을 지켰어요. 민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죠. 의사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동생 옆에 앉아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갔던 거 기억나? 너 그때 해물라면 먹고 배탈 났잖아. 형이 약국 찾아다녔던 거 기억하냐? 대답은 없었지만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들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경찰은 17B 3F를 추적했지만 결국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푸놈팩과 시아누쿠빌, 캄포주의 건물들을 뒤졌지만 일치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죠. 어쩌면 이미 파괴됐거나 암호화된 조직 내부 용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72시간. 새벽 3시 41분부터 병원에 버려지기까지 정확히 72시간 동안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그가 본 것, 겪은 것, 들은 것, 모든 게 그의 기억 속에 잠겨 있었죠. 10월 20일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들은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는 않았죠. 10월 27일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를 더 이상 쉴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만 푸놈펜에 남았어요. 민수는 공항에서 동생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형 한국 가서 일하고 올게. 그때까진 깨어나 있어. 비행기 창밖으로 푸놈펜이 멀어졌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죠. 동생을 그곳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강민주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여전히 푸놈펜 코사막 병원 중환자실 옆을 지키고 있어요. 형 민수는 매일 영상통화로 동생의 얼굴을 보며 회복을 기도하고 있죠. 주머니 속 메모지 17B 3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72시간 동안 민준이 어디서 무엇을 겪었는지,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형제가 지금도 그곳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민준이 깨어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마침내 72시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